안녕하십니까.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KICS 시행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최판균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KICS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KICS 시행, 세 번째로 KICS 감독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ICS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그간의 추진 경과는 IFRS 17이 2023년에 시행되면서 부채 시가평가인 IFRS 17과 연계해서 기존의 원가 기준의 지급여력 제도인 RBC를 시가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KICS는 ICS, 솔벤시 2 등 해외 시가평가 제도를 벤치마크해서 그 기본 골격을 마련했고요. 그 기본 골격으로는 이제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도입하고 리스크 신뢰 수준을 상향시켰으며, 새로운 위험으로서 해지 리스크, 사업비 리스크, 대재 위험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충격 수준과 상관계수 등의 국내 통계를 활용해서 국내 보험 산업에 부합하도록 KICS 기준을 마련했고, 그 내용은 이제 보험 리스크, 금리 리스크, 신용 리스크의 충격 수준을 일부 조정했고, 하이 리스크 간의 상관계수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산업 영향 등을 감안해서 경과 조치를 신청한 회사들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KICS 도입 준비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이나 전문 인력 확보, 선제적 자본 확충 등을 유도했습니다. 하단에 ICS와 KICS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ICS는 2015년도에 1차 공개 협의안을 발표하고 지금은 24년까지 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25년도에 ICS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KICS는 2016년도 3월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차례에 걸친 QIS를 통해서 23년도에 KICS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방향은 기본 방향을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크 측정 정교화로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로는 이제 IFRS 17이 시행되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ICS, 솔벤시 2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해서 KICS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측정 정교화 관련해서는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도입하고 리스크 측정 대상도 다양하게 확대하였습니다. KICS 도입 기준을 보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용자본 관련해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 변동 효과가 정교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자산 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하도록 하였고, 보험 계약 마진, IFRS 17에서 부채로 계상되는 보험 계약 마진에 대해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용자본의 측정 방식은 순자산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가감해서 측정하는 탑다운 방식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IFRS 17 도입이나 다양한 회계 기준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요구자본 측면에서는 경제 환경에 충격 부여했을 경우에 자본 감소분을 리스크로 측정하게 되었고요. 각 리스크 특성에 따라서 금리, 주가, 손해율 등의 충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 해지, 사업비 등 신규 리스크를 추가를 했고요.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신뢰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99%에서 99.5%로 상향했는데, 이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9%는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위험이고, 99.5%는 2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KICS의 연착륙 방안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증가 요인별로 경과 조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경과 기간 중에 제도 변경 충격을 단계적으로 흡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에 걸쳐서 경과 조치를 신청한 회사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의 충격 수준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경과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 강화를 했고요. 이 공시 강화의 내용은 경과조치 신청 전과 후에 KRCS 비율을 개용공시 등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했고요. 또 추가로 배당 측면에서도 그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는 과거 5년간 회사의 배당 성향의 50%와 산업 평균의 50% 중에 큰 수준까지 맥시멈을 둬서 배당을 통한 사회 유출을 최소화했습니다. KRCS 기본 구조는 우선 가용자본 산출 측면에서는 건전성 감독 회계 기준상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순자산을 골격으로 해서 가용자본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순자산 중에 손실 흡수성이 없는 항목과 손실 흡수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가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흡수성이 없는 항목의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배당 예정액, 주주 배당 예정액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실 흡수성이 있는 항목의 대표적인 사항은 이제 후순위 채권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감독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을 기준으로 충격 부여 전과 후 금액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그 리스크별로 상관관계를 반영해서 분산 효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유력 비율은 요구자본분의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되고 100%가 미달될 경우에는 이제 적기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적기시정 조치의 비율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기존의 RBC 제도와 KRCS 기준상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올해 이제 KRCS가 시행됐는데 그 시행된 사항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까지 경과조치를 신청을 받았고요. 그 경과조치의 개요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분에 대해서 가용자본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과 신규 보험위험, 즉 신규 보험위험이라면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주식위험 측정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리 주식위험 측정과 관련해서는 그 KRCS 기준의 위험이 기존의 RBC 기준의 금리 주식위험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뒀고요. 그래서 이제 경과조치 신청을 받은 결과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 12개사, 손보, 재보사 7개사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용자본 감소분과 관련해서 4개사가 신청을 했고요. 보험 리스크 측면에서 19개사, 주식 리스크 12개사, 금리 리스크 8개사. 각 보험사별로 중복적으로 신청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KRCS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 비용 절감이라든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결과 경과조치 신청한 회사의 KRCS 비율은 79.1%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전에는 139.8%였고 후에는 218.9% 이렇게 됐고요. 경과조치 종류별 효과를 보면 가용자본 감소와 관련된 경과조치로 인해서 1.9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보험 리스크 8.1조, 주식 리스크 1.2조, 금리 리스크 1.2조 이렇게 요구자본 측면에서 경과조치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 리스크가 8.1조 정도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저희가 대량 해지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했는데 시행 시점에서의 금리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간 효과로 인해서 그 해지 리스크의 익스포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해지 리스크 익스포저는 이제 원가 기준의 해약 환급금과 그 시가 기준의 보험 부채인데, 시가 기준의 보험 부채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보험 리스크에 해지 리스크에 해당하는 그 익스포저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3년 1분기의 KICS 비율을 보면요. 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 21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RBC 대비 13.1% 상승 효과가 있었고요. 생보사 기준으로는 219.5%, 손보사 기준으로는 218.3%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측면에서 보면 가용자본은 247조 원 수준이고 RBC 대비 107.3조 원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보통주 자본이 26조, 보통주 이해 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이죠. 8조 정도 있고요. 기타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이제 자기 주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소인 누계액, 조정준비금이 65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KICS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233조가 됩니다. 여기에 조정준비금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목적의 재무상태표와 KICS 재무상태표 간의 순자산의 차이를 조정하는 준비금이 되고요. 여기에는 그 IFRS 17에서 보험 계약 부채로 잡는 그 보험계약 마진 등의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ICS 재무상태표 순자산 중에 이제 지급 여력 불인정 항목, 아까 배당 예정 금액이죠. 4조 정도 등이 있고요. 그 금액이 한 4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급 여력 가산 항목, 후순위 채권 등이죠. 16조 정도. 그래서 총 가용 자본은 245조로 측정이 됐고, 기타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의 경과조치 신청으로 인해서 가용 자본 2조 상승한 효과로 인해서 247조로 측정이 됐습니다. 요구 자본은 그 112.8조 원이고요. RBC 요구자본 대비 44.9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생명 장기가 85조 원 수준이고요. 일반 선보 10조, 시장 60조, 신용 25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산 효과와 법인세 효과를 반영했을 때 총 요구자본은 113조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시행과 관련돼서 1분기의 KICS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그 KICS 세 번째 주제로 KICS 감독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ICS는 기본적으로 건전성 목적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건전성 목적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 제3자의 검증이나 감사가 지금 현 체계로는, 과거 체계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KICS 재무상태표와 지급여력 비율 산출과 과정에 대해서 외부 검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지급여력 비율 산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그 보험회사가 그 검증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보고서에 KICS 산출 기준과 관련된 감사 의견, 핵심 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사 업무에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부 검증의 성격은 을 규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수회계에 대한 검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회계감사 기준서 800번을 보면 이제 특정 목적 재무보고 체계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회계법인은 이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산출과 관련된 이제 재무정보를 특수목적 회계감사 기준상 감사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외부 검증의 수준이, 그 용어 자체가 검증이지만 KICS 외부 검증은 회계 감사 절차를 취하도록 해서 충분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 절차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회계 감사 절차, 검토 절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차로서 질문이나 문서 검사, 분석서 절차, 재수행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 검증 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성 감독 기준 재무상태표와 가용 요구 자본 등 지급 여력 비율 산출 과정 전반을 검증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요구 자본 산출 결과에 대해서 보험 계리사나 계리법인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부 검증의 이용자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외부 검증의 이용자는 현재는 감독 당국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연도 말 업무보고서 제출 시에 회계법인의 검증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이 KRCS 비율 산출 체계에 대한 검증 결과 위험이 크다고 명시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집중 점검하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검증의 결과 회계법인은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서 지급여력 재무정보가 적정하게 작성돼 평가해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중에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한정 의견은 이제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거나 일부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 표명하게 되고요. 부적정 의견은 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의견 거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외부 검증이 지금 처음 시행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추가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외부 검증에 대한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이 KRCS 검증 보고서 제출과 관련돼서 외부 검증인의 검증 의견에 대해서 이제 책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부 검증의 현재까지 주 이용자는 감독 당국인데 그 외부 검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내용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이제 솔번시 2에 관련해서 영국에서는 이제 보험회사가 지급 여력 및 재무 상태 분석 정보, 소위 SFC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무 정보에 대해서 외부 검증인의 검증 보고서를 첨부해서 감독 당국에 제출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조해서 대외적인 공시 기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RCS 감독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23년 시행되면서 한라인과 이제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적용 과정에서의 질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0여 개 이상의 질의와 요청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 구두사항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구두나 그 이메일 유선상으로 답변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감독 법규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 중에 일부 내용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대량 해지 리스크 산출 기준입니다. 현재 KRCS는 대량 해지 위험 산출에 의한 충격 수준을 IMF 금융위기 당시의 해지율 29.7%를 고려해서 3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 수준이 보장성, 저축성과 관련된 상품 구분 없이 전체 상품 보험 계약에 대해서 동일한 충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요구자본 산출 결과가 경제 실질을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상품 대비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이런 금융위기 상황 시 해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IMF 당시에도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의 해지율의 수준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25%의 충격 수준을 주고 저축성 상품에 대해서는 35%의 충격 수준을 주는 방향으로 이게 충격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해지보험 해지위험 산출 기준 관련해서
최근에 무저해지 보험과 관련된 판매량이 급증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현재 KICS는 이제 해지 위험 산출 시에 이때 해지 위험은 옵션 행사율 상승 하락이면 옵션 행사율은 이제 뭐 해지나 중도 인출률 뭐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때 이제 해지 위험에는 대량 해지 위험은 제외됩니다. 해지 위험 산출 시에 무저 해지 위험 상품과 표준형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전후로 해지율의 변화가 상반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 내에는 해약 환급금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해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납기 이후로는 해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같이 전 보험기간 동안 단일 방향의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다 보니 리스크 측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입 기간 전후로 충격 수준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수준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할인율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그 규모를 크게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과 관련돼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보이는데요. 우선 최종 관찰 만기, 장기 선도금리,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할 때 반영되는 개인 대출과 특수금융, 그리고 신용위험 스프레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노출돼서 이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종 관찰 만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산 부채 할인율 곡선이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시장에 5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 존재하는데 부채에서는 사실상 20년 수준까지만 시장의 금리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의 할인율 곡선이 상이해서 그 자산 부채 매칭에 즉 ALM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실거래 국채 물량 등을 고려해서 최종 관찰 만기를 20년에서 30년의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선도금리는 장기 선도금리 관련해서는 24년도 이제 장기 선도금리가 4.65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실제일 금리는 4.2% 그래서 0.45bp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재 KICS에서는 이제 그 장기 선도금리의 조정 수준을 15bp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금리 하락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연간 장기 선도금리의 조정폭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15bp로 고정되어 있는 이 조정폭을 실제 금리 수준에 따라서 0에서 25bp로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bp 이상 금리가 변동될 경우에는 25bp 정도 장기 선도금리를 떨어뜨리고요. 15bp에서 25bp면 15bp, 그 이하면 그대로 장기 선도금리를 유지하는 이런 어떤 실질금리 수준에 따라서 장기 선도금리의 조정폭을 달리 적용하는 이렇게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과 관련해서 개인 대출 측면에서는 개인 대출 위험 스프레드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레드 산출을 해서체 등급과 매핑해서 측정하다 보니까 해서체 등급은 이 스프레드 수준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성 프리미엄을 산출함에 있어서 변동성이 너무 과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채권 신용 등급을 차용하는 대신에 신규 대출 금리를 이용해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직접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요. PF 등 이 특수금융과 관련해서는 자산평가와 부채평가의 위험 스프레드 산출 방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 당시의 대출금리 기준으로 매핑된 회사채 금리의 수준의 위험 스프레드를 적용하고 부채평가 시에는 트리플 B에 해당하는 위험 스프레드,
것들을 측정하다 보니까 사실 자산평가 관련돼서는 싱글 A 수준의 위험 스프레드가 산출되는데 두 개가 좀 매칭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 자산평가 시에 적용한 위험 스프레드를 부채 평가 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고요. 그리고 신용위험 스프레드 관련해서 이제 신용 경색으로 위험 스프레드가 증가했으나 신용위험 스프레드가 불변해서 부채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경색으로 위험 스프레드가 증가하면 그 효과가 할인율 상승으로 가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 시장의 신용 경색 등의 외부 요인이 그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시에 제외되도록 이렇게 산출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된 사항은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4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실손보험 계리적 과정입니다. 이 주제는 그 IFRS 17과 IFRS 17 최근에 시행된 IFRS 17의 CSM 산출과도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KI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계리적 과정 산출 기준이 그 사실 원칙 중심 운용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요건이나 산출 방법 등을 보험회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그 결정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통계적 근거 없이 다소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해서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부채 평가 시에 미래 손해율 개선 기간 등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갱신 주기별 보험료 인상률 목표 손해율 도달 기간 15년 정도로 했고요.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위험 손해율 방식보다는 합산 비율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서 그 사업비 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 보유 자본증권과 관련 가용자본 차감 기준을 좀 개선했는데요. 현재 보험회사가 타 금융회사와 지급 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차 보유한 자본증권은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그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사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그 간접적 보유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교환 수합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 보유 자본증권에서 차감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본증권의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이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은 가용자본의 교차 보유로 인정해서 가용자본을 차감하는 기준으로 어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KICS의 시행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ICS의 그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한라인과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외부 검증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외부 검증이 조속히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ICS 지금 현재 그 산출 기준과 관련된 법규화 작업을 23년 4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KICS 현재 표준 모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내부 모형도 적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연구 영역과 내부 모형 승인 기준 마련을 통해서 내부 모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그 KICS 시행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